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편집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 편집이 굉장히 현란하고 계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좀 이견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분량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숙제에서 좀 벗어났고요. 아, 역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은 숙제에서 좀 벗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펭귄맨님처럼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이 좀 오픈되면은 타시로하고 나오토도 좀 의심을 덜 받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보는 동안 참 답답하긴 했어요. 왜 저렇게 사서 의심을 받나. 나는 내가 타시로랑 나오토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전혀 본인이 아니시고요. 가까우시다? 예. 성격이? 네. 근데 떳떳한 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잖아요, 나오토처럼. 나오토 그 남매처럼 여기는 고아원 동기 만난 거 쿨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누구나 자기의 디테일한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 검열을 하잖아요. 그게 본인의 어떤 아픈 기억이면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래- 얘네는 지금 문제가 물어봤을 때 얘기를 안. 아니 사실 그리고 타시로는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준 거죠. 맞네.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아이코에게는 다 얘기하고 싶다고. 그런 점에서 이 치바에서 일어나는 와타나베 켄의 의심은 약간 재밌는 구석이 있어요. 그 인물들에게도 약간의 구실을 마련해 주는 면이 있는데, 저는 이게 오키나와에서 다나카를 의심하지 않는 게 이제 이즈미와 타치야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약간 납득 가는 면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일부에서 제가 했나요? 그런 얘기를? 네. 그런 면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의심이 아예 없었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와타나베 켄도 사실은 그 조카인 어린아이가 TV를 보면서 타시로 형인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의심의 시작이 시마부키 사토시가 얘기하는 그 전화로 온 친구의 그 도둑 이야기. 도둑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외부에서 잠입해 온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치마부키 사토시의 경우는 아니지만 어린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원죄를 물을 것에 대한 대비책 혹은 그것이 시작된 지점을 향하지 못하도록 약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음. 되게 명확하게 음. 사실 불신이나 의심이라는 게 시작되는 계기는 당연히 외부에서 오는 거고 그게 사소한 거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가리고 있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그게 특히 어린이라서 그거를 별로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꼭 비난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심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네네네. 일단 그 말은 현관모자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바의 경우에 그 어린아이가 시작점인 거는 책임의 연결고리를 어쨌든 간에 저는 지운다는 인상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와타나베 켄이 어쨌든 간에 치바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든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믿지 못한 거는 타시로를 믿지 못한 것인 동시에 아이코를 믿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와타나베 켄이 다시 그 의심을 아이코에게 전염시키는 그 의심의 질병 같은 전염성에 관해서 와타나베 켄이 느끼는 죄책감은 내가 나의 의심을 아이코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더 커지는 그 전파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코가 눈물 흘릴 때 아이코가 아버지를 비난하진 않지만 와타나베 켄이 갈 곳 없는 구석으로 몬다는 점에서 약간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이코가 타시로 의심한 게 잘못은 아니고 와타나베 켄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코가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와타나베 켄이 아이코를 봤을 때 느는 죄책감은 결국엔 자기가 전파시켰구나에 대한 죄책감이 어쨌든 좀 커서 그거를 그런 의심을 전염시키는 것으로서의 자기가 원점이 되었다는 느낌이 강조되긴 한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딱히 뭐 가릴 필요조차도 없었던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우리가 어저께 녹음할 때 얘기했었는데, 원작자가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실제로 어떤 살인사건, 일본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그리고 범인이 성형수술하면서 도망다녔던 그 사건을 기반을 해서 소설을 쓰게 됐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에게 영감을 줬던 계기가 성형수술한 몽타주를 보고 전국에서 막 수만 명이 제보를 해와서 네네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그게 만약에 소설의 시발점이었다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 어린 아이를 넣어서 타시로 형인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거를 넣은 거는 그 현상에 대한 자신 나름의 설명인 거죠. 그걸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주변 사람을 의심하게 됐을까. 근데 시작은 되게 가볍게, 근데 실제로 그 CCTV 화면에 범인 얼굴이 잡혀서 그걸 기반으로 몽타주를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실화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군가 가볍게 저거 누구 아니야? 누구 닮았다라고 한 거가 그걸 들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러니까 치바 이야기는 사실은 뭐 와타나베 켄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타나베 켄이 직접 TV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다는 점에서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어린아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재밌는 점은 아이코인 것 같아요. 아이코가 이제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몽타주 앞에 가가지고 빤히 보고 있는 장면이 있을 때 그 이야기는 그 장면이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되게 리얼하다라는 장면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의심을 결국 떨쳐버릴 수 없어서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하필 또 그 모습을 걸렸고 그래서 얼마나 닮았나 한번 보러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도 안 닮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는 저는 이 치바 장면이 사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와타나베 켄이 그 고모가 이야기하는 대사처럼 딸이 고른 사람이 뭐지? 제대로 된 사람일 리가 없다. 그래서 불신하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그 신뢰라는 게 아이코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아이코의 행동에서 사실은 이제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고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일 리 없다는 불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전염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와타나베 켄이 아이코가 고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맞는데 동시에 아이코조차도 내가 고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아버지한테서 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어쨌든 전염성이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 네, 저도 그 의견엔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의심, 타시로에 대한 의심이 전염되기 훨씬 이전에. 그쵸, 그냥 그쵸. 아버지와 딸이었을 때. 그때부터도 그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그 미야자키 아오이 그 아이코 캐릭터가 그 아빠에게 왜 뭐 타시로를 믿지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막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코라서?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되게 간결하고 무서운 대사라고 생각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더블 미닝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건 사실 뭐 사실이잖아요. 야쿠자에 뭐 쫓겨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아빠 입장에서는 뭐 이러나 저러나 걱정되는 상황인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도쿄역에서 타시로를 데리고 돌아올 때 그 와타나베 켄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아이코가 지금 만났고 기차를 타고 지금 집으로 간다고. 그런데 그때 와타나베 켄이 사실은 당연히 걱정이 되죠. 이 사람은 아직도 사체에 쫓기는 사람이고 뭐 어쨌든 딸 고생할 건 뻔한데 반겨주잖아요. 약간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을 짓고 반겨주고 이제 우리는 와타나베 켄 등만 보고 어깨만 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죄하는 길이 그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의 유일하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상황은 확실히 다르죠. 타시로가 살인자인 거랑 타시로가 쫓기는 사람인 거랑 다르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기도 하네. 전 좀 마음이 썩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등을 보이고 와타나베 켄이 명품 등연기를 하는 장면에서 이제 통화 말미에 조심해서 와라 라고 하잖아요, 아이코한테. 네네네. 근데 그것이 과연 오는 길에 그 뭐 사고 없이 무탈이 와라 이 얘기인지 아니면 조심의 대상이 타시로인지. 썩었고요. 우리 너무 세 명 다 다르게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미셸에 공감하셨잖아요. 근데 미셸은 공감되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전 좀 여백의 의미 그런 거에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도쿄 장면 같은 경우에도 나오토의 그 고아원 친구가 해명을 이제 하잖아요. 이래 해서 죽었고 우리는 이런 관계였다. 근데 이제 빈집털이 건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고 그 여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닐까라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영화 볼 때마다. 의심이 많으시군요. 그렇죠. 진짜 의심이 많네. 그럼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빈집털이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빈집털이는 정말 지나가는 에피소드의 하나인 거고 그 의심을 심어주는 작은 씨앗에 불과했던 거라서 전혀 사실 저는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 제가 이상하고요. 제가 그 여자아이를 카오루 캐릭터를 카페에서 만나서 사실에 대해서 듣는 장면이 별로였던 건 거짓말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구나. 약간 허탈한 감정?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도쿄 이야기가 조금은 너무 멜로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일본의 정서는 모르겠지만 그 파격의 문제에서 남남 간의 사랑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펭귄맨님이 좋아하시는 단어를 쓰자면 좀 진짜 같지 않은 이야기죠. 이거는 약간. 그리고 특히나 뭐 그 가족묘에 대한 대화 같은 부분은 말도 안 되는 대화인 거고 사실. 뭘 죽어서 같이 묻히고 싶어? 너무 완전 이거 뭐 로맨틱하죠. 그렇죠. 너무 로맨틱하고 그 무슨 순정 소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차라리 그냥 묘지에서 그 대화를 하는 걸로만 마무리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여자애를 만나고 나서 다시 그 플래시백으로 집에서 또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오토가 진짜 가족면은 아니어도 옆자리 정도면 좋으려나 막 이렇게 중얼거리고 막 이렇게 우수에 찬 눈빛으로 창밖을 보고 막 이러는데 이건 가짜다. 저는 그거는 동의하진 않아요. 그 약간 근데 일본적인 정서인지도 모르죠. 제가 잘 모르지만 왠지 일본스럽다는 생각은 들어요. 가족묘라는 컨셉 자체가 조금 일본스럽죠. 가족묘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먼 컨셉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가요? 예. 그런데 저 질문인데 이게 사실 이거 제페니즈 걸스 네버다이에서도 가족묘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여자애들이 친구들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막 얘기하다가 울었던 기억나? 이러면서 막 회상을 하는 장면을 보면 여자애들이 우리 죽으면은 남편네 집 가족묘에 묻혀야 돼. 우리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못 묻혀.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새롭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여서 되게 일본 문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멀지 않은 이야기인가요? 원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납골당 그런 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가족 단위로 분양해주고 그리고 뭐 옛날에 이제 조상님들 산 이제 하나 통째로 가족
묻히는 대로 한 거 그런 게 이제 축소된 게 가족묘죠 지금의. 뭐 그렇게는 생각이. 내가 너무 유물론자인가? 뭐 죽고 난 일이 그렇게 걱정이야? 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고. 죽고 나서의 약속이 로맨틱의 극강이잖아요. 원래. 근데 아까 그 장면 창밖을 보면서 같은 가족면 아니더라도 옆에 묻혔으면 좋겠다 그 장면이 저는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게 편집 순서 때문에. 왜냐면 이제 유마가 울면서 그 장면을 그 가족묘 얘기를 꺼냈던 걸 회상하는 걸 뒤에 놓음으로써 그런 강력한 어떤 다짐이 있었는데도 의심을 한 거에 대한 후회? 그런 게 더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히로세 스즈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자신 넘어가요. 없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히로세스즈 이즈미 순간 러블리즈한테 미안해서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오키나와에서 너무 그 약간 서구적인 외모의 도시 여성 같은 아이가 와가지고 오키나와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아이와 너무 스테레오타입 아닌가. 이 어촌소년의 사랑 이야기. 황순원의 소나기가 생각나시죠? 뭐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약간 외모라고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여자애가 성격이 막 그렇거나 뭐 그렇진 않잖아요. 아 그쵸.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도시티가 난다거나 뭐 그런 애는 아니니까. 전 정말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엔 약간 이런 거랑 그냥 연결됐던 거예요. 홀리우드에서 동양인 캐스팅하면 눈 쫙 째진 여자만 캐스팅하고 약간 그런 캐스팅이 생각이 나서 약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뭐 물론 오키나와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그런 면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오키나와 장면에서 흥미로운 거는 타나카가 사는 섬이랑 오키나와라는 공간 그리고 타나카의 등장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섬도 이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무인도에 가까운 섬이죠. 타나카가 살고 있지는 하지만 뭐 사실은 무인도인 거죠. 그리고 그 섬도 일종의 폐허로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치 군사 기지나 혹은 전쟁의 폐허 같은 곳이고 그리고 이제 타나카가 등장하는 방식도 전투기 소리와 함께 등장을 하고 물론 그건 이제 그 근처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치 어찌 보면은 이야기랑 다이렉트하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쟁의 유물처럼 등장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유령처럼 등장하고요. 그 공간 안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쓱 지나가고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야 하면서 놀라면은 이제 마치 유령처럼 굉장히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태연하게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이 정말로 가장자리에 있는 어찌 보면 경계 밖에 있는 인물을 되게 잘 그려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이 등장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그 분노라는 감정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게 이즈미의 분노나 아니면 오키나와인들의 분노가 이제 뭐 항의한다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무력감에서 나오는 분노라면은 사실 어찌 보면은 다나카의 분노도 사고 회로에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고 회로죠. 그 벽 안에 자기가 쓴 글자 같은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점은 그런 면에서 얘는 완전히 그냥 사이코패스 미친놈인 것 같은데 그 플래시백으로 등장하는 증언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현관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따뜻한 마음을 견디지 못했다는 분노 그 차를 대접하니까 나를 동정해라는 그 분노는 약간 이 남자가 무력감을 인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점에서는 약간 통하는 점도 있어서 그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재밌는 요소이지 않나. 마지막에 이즈미가 막 이렇게 혼자 바다를 향해서 포효를 할 때 이즈미가 타나카를 미워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키나와 이야기에 선명하게 보이는 이 분노들이 다 약간 조금씩은 방향을 잃었고 네네, 좀 그쵸. 막연하고 네. 근데 어쨌든 그냥 세상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다 비슷한 분노들인 것 같고 마지막에 그 히로세 스즈의 분노도 어디를 향해 있는지 좀 모호한데
그게 어쨌든 타나카를 향했거나 뭐 아니면 타치야를 향했거나 그런 분노는 확실히 아니라는 점에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복수와 묻지마 살인의 차이가 결국에는 복수는 대상이 있는 거라면은 어쨌든 간에 묻지마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타나카의 살인은.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게 실제로는 사회를 향해 있다는 점에서 대상 없는 분노, 약자로서의 분노 같은 점에 대해서도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뭐 굉장히 사람을 이제 약간 마지널라이 가장자리로 몰아내고 유령화시키고 약간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 결국엔 이게 흔적으로서 사회적인 전투의 흔적으로서의 분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어떤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노를 품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제 강간 피해자 있고 뭐 저임금 노동자, 불법 대출에 사채에 쫓기는 사람, 성매매에서 학대를 당하는 사람, 고아원 그리고 출신의 고아 그렇죠. 그리고 또 키어고 숨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회적인 가장자리에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살짝살짝씩 잘 엮어서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의 아까 미주사랑이 말했던 와타나베 켄의 등연기가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분노가 각자의 분노가 있다면 결국엔 와타나베 켄의 분노만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는데 이 사람도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죠. 왜냐하면 뭐 이거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는데 자기 딸은 약간 성매매 업소에서 어쨌든 일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기도 그 생각에 동조해서 약간 동조하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밑바닥에는 딸을 대신해서 분노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와타나베 켄의 분노는 어찌 보면은 딸에게 불신을 전염시키고 타시로를 믿지 못하고 아이코를 믿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큰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방향성이 자신 안으로 파고든다는 점에서 이제 뒷모습이라는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여기에 배우들 연기가 사실 다 좋긴 했어요. 되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미야자키 아오이 요 분은 결혼까지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동안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동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스테레오타입 얘기를 하셔서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 히로세 스즈보다는 아이코 머리에 있는 꽃 모양 머리핀이 더 스테레오타입스럽다고. 꽃단 여자? 예. 그거는 저도 약간 걸리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는 살짝? 두 분도 약간 아이코의 지능이랄까? 그런 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보시면서? 아니요. 이분도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별로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굉장히 사회 통념에 무지하다라는 생각은 했죠. 혼자만 행복한 캐릭터. 물론 그게 오래가지 못했지만 약간 근데 이제 그게 반드시 뭐 네거티브한 의미라고 보기는 또 힘들고 머리에 꽃 달아가지고 약간 미친년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점이 있었나요? 네.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여자가 타인을 쉽게 신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약간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친해지는 장면, 도시락 장면을 생각해보면은 너무 거리낌 없이 친해진다는 점에서 약간 걸리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도시에서 남성으로부터 안 좋은 꼴을 당하고 온 사람이 너무 젊은 남자에게 쉽게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모르겠어요. 이 생각이 스테레오타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상처 없는 척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너무 거리낌이 없달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등장할 때만 해도 완전히 망가져서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것처럼 묘사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오히려 멀쩡해가지고 그 점은 약간 살짝 걸린다면 걸리는 점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주사랑이 생각한 게 그런 이미지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뭐 대사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망가져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꽃 달고 동네 아버지 도시락 싸주러 웃으면서 다니니까 그게 약간 미친년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너무 세게 묘사한 다음에 제가 보기엔 뒤에 너무 멀쩡해서 오히려 약간 걸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열차 타고 돌아오는 장면도 플래시백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멀쩡해서. 뭐 구타라도 당한 줄 알았거든요. 그 유흥업소에서. 구타 같은 건 당했긴 당했겠죠.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뭐 묘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참 와타나베 켄이 연기한 마키의 분노가 자기 자신한테 향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아이코 역시도 믿을 만한 딸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아니 근데 딸이 사고를 좀 쳤다고 해서 딸을 못 믿는다는 건 부모로서 어쨌든 얘가 어차피 못 믿을 만하게 행동했어. 그러니까 난 얘를 못 믿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자신이 잘못해서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거는 아니 이 인물들이 아이코나 와타나베 켄이 타시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장면을 보면 소리가 다 사라지고 음악만 들리고 막 이렇게 울면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0% 죄책감이라고는 또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타시로를 보내버렸다는 슬픔도 있고 그 사람이 느꼈을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공감도 있고 뭐 약간 복합적이죠. 자괴감 같은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기 혐오에 가까운 감정이.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 편집도 마음에 안 들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왜냐면 그 지문 감식 결과인가요? 네. 그거를 이제 말하려는 순간 이제 사운드가 끊기잖아요. 네. 그 약간 저는 슈퍼스타 K 생각나더라고요. 1분 후에 아니 공개된다면서. 근데 그래요? 근데 사실 그 결과를 얘기해주지 않고 그 무너져 내리는 장면만 보여줬지만 네네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네네. 그 연기에서 네네. 전 당연히 타시로가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예, 왜냐면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만약에 뒤에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바로 다시 다음 씬에 나오잖아요. 그 범인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정보도 중복되는 데다가 그 대사 직전에 갑자기 사운드를 끊어버려가지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좀 튀는 편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직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직후라는 게 결국에 어쨌든 몇 느낌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느끼기엔 그랬거든요. 다른 씬이 있고 나오지 않나요? 그건 맞아요. 바로 연결 아니었어요? 그 대사를 다시 하는 건 바로 연결돼 있진 않아요. 그 사이에 뭐 잠깐 다른 짧은 씬이 잠깐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 더 슈퍼스타 K처럼 느꼈던 건데 다른 곳에 잠깐 갔다가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게 예능 좀 보셨네. 어제는 그래가지고 뭐 굳이 이렇게 인위적인 연출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그 장면이 그러면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였다면 이런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엄청나게 슬퍼하는 리액션이 과연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슬픈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타시로가 범인이었다면 이렇게 슬플까? 아니면 타시로가 범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슬플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의 주제가 확실하게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뭐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타시로는 지금 감식 결과 뭐 범인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얘기하기 직전에 갑자기 공간의 이동이나 인물들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것도 이미지와 사운드가 굉장히 분절적으로 돼 있는 데다가 사운드의 연결성마저 깨져 있다는 점에서 뭐 그런 거죠. 조작하는 그냥. 느낌? 예, 조작하는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들었던 씬인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게 분절이 됨으로써 저는 되레 훌륭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분절을 해서 일단 두 가지 얘기인데 첫째로 이제 사운드를 죽여서 그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런 거는 오히려 그렇게 사운드를 죽임으로써 더 높은 단계의 감정을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사운드를 주고 나서 우는 소리를 넣으면서 정보를 이제 주고 우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보다는 우는 소리 없이 우는 장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큰 슬픔을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취향의 문제인데 저는 그러면 오히려 너무 친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장면이 되게 야심이 있는 컷이에요. 사실은 그 컷 자체가 뭐 물론 중요도에서도 그렇지만 계단 올라가는 경찰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창문 밖에 베란다를 통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비추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인데 거기서 이미 카메라가 이제 베란다를 통해서 인물들을 비췄을 때 실제로는 이 카메라는 이제 그 내부 실내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도 갑자기 사운드와 이미지 싱크가 깨져가지고 마이크가 안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범인이 있다 아니다를 밝히는 순간에서 다시 실내 사운드를 제거하고 실외로 다시 돌아가는 공간의 이동이 있거든요. 네. 마이크에.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정보로 봤을 땐 제 생각엔 그 마이크가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되는데 뭔가 그런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설명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고요. 그쵸. 그게 이제 과잉이 문제인데 결국은 저는 그게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그냥 이제 경찰관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크레인 샷이 네. 약간 그 어떤 텀을 통해서 감식 결과를 전달하러 가는 어떤 감식 결과를 전달받는 사람의 기다림 또는 이제 그 결과를 전달하러 가는 경찰관의 어떤 긴장을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사운드가 연결이 되는 거는 그 감정을 잇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관의 감정이 여기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걸 기다리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식 결과는 이라고 이제 사운드를 주는 거는 그렇게 엄청 과잉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경찰관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분절도 사실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즈미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에서 그게 아마 유마 컷에서 이제 오키나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유마 컷에서 이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유마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즈미가 강간당하는 공간 너머의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소녀가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운드의 분절인 게 이즈미가 강간당하는 그 놀이터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무 인물한테도 배정이 안 된 사운드고 오로지 이제 이미지로 요 극중에서 일어나는 소리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사실은 이제 관객한테 배정된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운드가 이제 강간 장면의 어떤 처연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분절이 꼭 그렇게 분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피아노 장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네. 유마의 장면에서 피아노 소리가 먼저 선 사운드로 간 다음에 집 안에서 밖에 내다보는 그 아주머니 방에서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 이미지로 다시 보여줘서 사운드의 정체를 확인시켜준다면 그거는 그냥 흐름을 그냥 잘 살리는 건데 여기서는 이거는 컷이 바뀌거나 장소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운드의 분절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거를 이제 감독은 뭐 제가 봤을 때 힘줘서 의도를 한 거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절은 너무 밖으로 튀는 분절이라 가지고 몰입을 방해하는 분절이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보의 과잉이고 그 다음에 강조점을 찍는다는 점에서도 저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데 경광모자님 누구 편이에요 오늘은? 뭐 자꾸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저는 펭귄맨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해서 아쉬운 장면이 됐다 치더라도 그게 전하는 효과는 전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저한테는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와 예, 축하드리고요. 저 오늘 뭐 솔로몬 판결하는 사람 같은. 그렇죠. 예, 신탁을 받는 기분이네 화면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리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영화였어요? 저부터 먼저 말하자면 저는 이제 호흡이 긴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릴러
뼈대를 통해서 관객이 계속 이 세 가지 플롯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였고요. 주제 면에서도 굉장히 스스로 이제 돌아보게끔 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도 누가 물어보면 추천할 것 같고 이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약간 마음이 혼란할 때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많이 내용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또 굉장히 파괴적이라서 인간이 또 이렇게 나약하고 외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지금까지 해온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좀 사이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계속 나쁘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일단은 그런 것부터 얘기하고 보는 편이라서 뭔가 걸렸던 부분부터 약간 아쉬웠던 점이 계속 보이긴 했는데 스테레오타입을 좀 많이 사용한다는 느낌도 있고 이야기가 복잡해서 제 생각엔 일부러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약간 극혐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치바의 와타나베 켄가 도쿄에서 이제 약간 무력하게 계신 류마의 어머니 같은 대조는 또 약간 저한테는 걸리는 면이 있고 그런 영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걸리는 점이 있었지만 이 편집이랑 이미지랑 사운드가 만들어내는 분절 혹은 에피소드 간에 오가는 분절 같은 것들이 제가 걸리는 점을 제외하고는 너무 효과적이라서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고 진짜 것 같다 이거. 우리가 분노를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 그게 이제 지금 펭귄맨님 말씀의 요지 아닌가.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편집 얘기할 때 되게 얘기 안 하고 지나간 거긴 한데 풍경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새 도시가. 네네네. 특히나 그 오키나와의 바다 같은 게 가끔씩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보이면 뭔가 마음을 후려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네. 좀 막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미주사랑님에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끝나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그래서 이 영화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생겨나는 의심을 통해서 자기 주변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뤘다는 점에서 전복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천 영화로 넘어가죠.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도 좋았어요. 네네. 되게 뻔한데 감정을 이렇게 몰아가는 음악인데 근데 그 바다에 오키나와 바다 배경으로 깔리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바다 배경 뭐 그런 것보다는 인물이 이제 자기 감정을 되짚어보는 어떤 휴지기가 있잖아요. 클로즈업으로. 거기서 이제 감정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이 영화는 약간 야비하다는 게 여전히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가 또 약간 슬로우 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인물의 얼굴에 천천히 줌인을 해서 그게 경계를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식으로 인물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방식을 좀 쓰는데 이렇게 슬그머니 다가가는 방식도 약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조작과 맥을 같이 하는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게 잘 먹혀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도그마 영화 보셔야 돼요. 제가 도그마 영화 또 엄청 싫어하는 거 모르시죠? 왜 싫어하는지는 대충 알 것 같네요. 도그마 영화도 설명해주세요. 도그마 영화 엄청 사기치는 영화죠.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그럼 추천 영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뭐에 대해서요? 도그마 영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 같은 영알못은 니콜 키드먼의 도그마가 그건 도그빌이구나. 네네. 아무튼 도그마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네. 도그마 영화는 아마 그게 몇 년이죠? 95년. 95년인가? 도그마 95. 그때 이제 덴마크 영화 감독 셋이서 한 영화적 선언인데요.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영화판에서 가장 튀고 싶어서 안 다닌 사람이 이제 라스 폰 트리에잖아요. 이제 뭐 그 사람이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한 선언 중에 하나가 도그마 선언이죠.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술적인 선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끝물을 어떻게든 노려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술적인 선언을 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겠지라는 전략적인 생각에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뭐 영화에서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뭐 사운드를 집어넣지 않는다. 뭐 뭐였죠? 또 뭐 예를 들면은 인위적인 조명을 쓰지 않는다, 살인을 넣지 않는다, 핸드헬드로만 그렇지. 촬영한다, 로케이션만 네, 뭐 사용한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거에 원하는 일정 기준을 부합시키면 도그마 인증서를 주죠. 네, 네. 그래서 인증서를 발행했고요. 근데 뭐 그 선언이 의미가 있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게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기에서의 카메라의 경량화의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누벨바그 영화들이 가졌던 영화의 새로운 영화를 위한 시도에 대한 디지털 버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선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제임스 카메론의 디지털 영화, 예를 들면은 뭐 근작으로는 아바타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 전에 뭐 터미네이터 2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화들의 정반대되는 기류의 움직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작용과 반작용이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영화적 선언인 거죠. 뭐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제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천 영화나 합시다. 아, 네. 저부터 그냥 할게요. 네. 네. 제 추천 영화는 곡성이고요. 아, 내가 먼저 할 걸. 아니, 너무 뻔한가 했어. 써놓고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이 영화가 만드는 조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곡성은 오히려 그 조작하는 면도 있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비워두는 면도 있고, 그래서 곡성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은 결국에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에 대한 공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뭐 곡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거기서 더 재밌는 점은 관객들이 곡성에 대한 반응,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 메우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들이 오히려 더 재밌는 점이 아니었을까. 극 중에서 각도원 씨가 선택하기 충분치 못한 정보를 두고 선택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은, 밖에서의 관객들은 이 선택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안달나 있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 영화가 가진 놀라운 협곡성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라서 추천합니다. 정광모자님. 아, 전 지금 제 추천 영화를 잃어가지고. 그냥 갈 곡성 곳을 추천하시면서 이유를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겹쳤으면. 저는 뭐가 현혹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 그냥 믿음과 의심의 그 파국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너무나 사실 유사해서 그냥 보면서 계속 생각이 났었고요. 저는 사실 갈증만큼 곡성을 좋아하진 않는데 뭐 그래도 볼만한 영화니까 갈증만큼 곡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아, 분노만큼. 제가 갈증을 밑에다가 써놔가지고 네. 헷갈렸는데, 갈증은 사실 저는 이걸 추천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어저께 저희가 첫 녹음할 때 네네. 펭귄맨님이 사실 얘기를 하셨던 건데,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아, 책임자. 제가 테치아 얘기를 했었죠. 맹비난 하셨는데, 저도 사실 뭐 예전 영화를 더 재밌게 보긴 했는데, 갈증 같은 경우는 좀 남들이 다 별로라고 하는데 저는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분노를 보면서 약간 이상하게 이게 생각이 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딸을 믿지 못하는 아빠라는 점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갈증이야말로 사실 제목으로 분노가 어울릴 정도로 엄청 분노가 가득 찬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그냥 좀 이야기도 사실 이거 뭔가 일본 영화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것 같은 이야기라서 저는 네. 재밌게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왕 뭐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으신데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도 재밌게 봤고,
펭귄맨님이 싫어하시는 고백도 재밌게 봤다 그러시면 볼만한 영화가 아닐까 해서 갈증을 밑에다가 써놨었어요. 그리고 곡성 왠지 누가 할 것 같아서. 잘하셨고요. 고백 저 진짜 싫어하고요. 고백 테치아의 고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약간 겟아웃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하이프가 있었죠. 하이프. 네. 참고로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은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 찍기 전에 그 불량공주 모모코란 영화를 찍었었는데 네.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사실 마츠코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모코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근데 모모코를 보고 갈증을 보면 너무 다른 영화긴 하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미지가 가짜 같다는 점에서는 이미지는 너무 가짜 같은데 너무 진지하고 진짜인 척해서 사실 마츠코나 모모코가 좋은 점이 그런 점이거든요. 갈증은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더 극단적이고 약간 조금 더 가짜임을 그렇게 숨기지 않는 영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고백보다. 저는 좀 오히려 반대되는 걸 골라봤어요. 물론 이제 솔직히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이제 찾아냈거든요. 왜냐면 이 분노를 보면서 다 곡성 생각했구나. 아니 곡성 말고 어제 얘기한 거 있는데 뭐 같았다고 한여 김기현 감독의 한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언급을 한 게 다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에서 온 이제 사람들이 섞이면서 생기는 갈등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약간 이제 우리 분노랑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둘 다 이제 약간 스릴러 장르인데 또 스릴러를 추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피터 오툴 주연의 겨울의 사자 더 라이언 인 윈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피터 오툴이 이제 잉글랜드의 헨리 2세를 연기를 했고 그 부인인 엘레노어를 캐서린 헵번이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헨리 2세의 아들인 리처드 1세를 앤소니 홉킨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필립 2세를 티모시 달튼이 연기를 했는데 피터 오툴이 잉글랜드의 왕으로 있는데 왕세자 자리가 비어갖고 이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 쉽게 얘기해서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 남편은 아내를 유배 보냈는데 이거 크리스마스용 영화예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인데 크리스마스 이제 뭐 파티 홈커밍을 해야 되니까 유배 보냈던 아내를 이제 다시 불러들이고 이제 아들들 오고 프랑스 왕 티모시 달튼까지 오면서 막 콩가루가 되는데 분노하고는 반대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이제 암투가 벌어지면서 그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이합 집산을 해요. 손 잡았다가 금방 뭐 아들하고 아빠하고 칼 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화해를 하고 이제 아내는 다시 유배지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하고 반대되는 영화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배우들의 열연과 이제 네가 뭐 이 왕국을 세우는데 지분이 더 적느니 뭐 내가 왕이네 이러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아침 드라마 연기도 나름 아침 재밌고요. 드라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덩케르크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덩케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놀란 좋아하시나요? 네, 까짓 거 뭐 이러면서 대답한 것 같았어요 방금. 뭐 예. 까짓 건 뭐 좋아하나요? 까짓 거 뭐 루카스 다음 정도로. 그러면 꽤 좋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놀란 감독 좋아합니다. 네. 네. 좋아함을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저 왜요? 아니요. 얘기하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예. 제 의견은 그냥 다음 시간에 말하는 걸로 하고요. 예, 다음 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덩케르크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찾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 네, 수고하셨습니다.